아마 어떤 단체와 이런 개인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보수를 걷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야권의 두 유력 대선 주자 후보에 대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영입 1호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 국민의힘 지지자 저희가 한 판에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 4% 이상 나온 후보만 저희가 뽑아봤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3.2%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로 봤을 땐 58%입니다. 그 뒤로는 홍준표 후보가 12.9%와 10%, 그다음에 유승민, 안철수, 최재형 후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아직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하지 않았고 지금 보면 상황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1, 2위 가고 있습니다. 판세가 좀 더 바뀔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뭔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당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판세가 그렇게 급변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갑자기 선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폭등을 할 그만큼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만큼의 어떤 인식을 할 만큼의 사건들이 최 전 원장에게 있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검찰개혁 그리고 추 전 장관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갈등 관계가 사실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야권을 지지하신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결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개혁이 있었나요? 아니면 직무 정지를 당했나요? 어떤 다른 이 갈등 관계를 갖는 분이 있었나요? 감사원의 어떤 행정 처리를 못하게 했나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원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사정기관의 장이 그걸 그만두시고 딱 9일 만에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뭔가 헌법기관이랄까 이런 국가기관의 어떤 위상을 흔드는 정치로 해석시키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따라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최재형 전 원장 이야기도 좀 이제 뒤에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겠지만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검증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네, 같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취재진이 지도교수의 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현재의 집주인이 전화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고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좀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기자인 걸 알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된 거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자격 사칭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또 벌금형도 있기는 하지만요. 과거에 어땠냐면 지금 이런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이나 이제 강요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무 없는 일을 그러니까 답변을 경찰이라고
불구하고 사칭을 안 했으면 답변하지 않았을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도 일정 부분 그렇게 할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요. 이게 죄질이 좀 중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BC가 이런 일이 최근에 또 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그 취재 윤리를 어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난을 받았었고, 그리고 MBC 이번에도 그래서 메인 뉴스에서 저렇게 사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KBS도 사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메인 뉴스에서 사죄 정정 방송을 했어요. 지난 총선에서 네. 그 MBC가 했다는 그 지모 씨하고 거기에서 네. 부분 그것도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KBS 메인 뉴스에서도 정정 방송을 했고, 또 한겨레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해서 일면에서 사죄를 했죠. 근데 저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막 바로 일면에서 메인 뉴스에서 사죄할 만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편향적이잖아요. 지금 KBS, MBC, 한겨레 다 메인 뉴스 일면에서 사죄하는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해서 한 겁니까, 주로? 그럼 이거는 정말 저는 이 취재진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왜 관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처럼 정치 대선을 앞두고 행동하냐, 총선이나,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2년에도 검사 자격 사칭을 한 KBS PD가 구속 기소된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공범이 이재명 후보, 그 당시는 변호사였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같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은 그 레거시 미디어는 취재 윤리가 정립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불법 취재다. 근데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현장 취재 기자들만의 판단으로 있었냐? 아니면 좀 더 이 취재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냐? 반드시 취재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아마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취재 윤리를 어긋나게 이제 취재를 했다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KBS도 그렇고 지금 MBC도 그렇고 사과 방송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뭐 이 지금 KBS, MBC가 나왔지만 사실 다른 어떤 언론사들도 그런 것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어떤 이미지 그림 같은 것들을 사실상 이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기사와 연동을 시킨 그런 조선일보의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기자들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취재 윤리들을 좀 이렇게 좀 각성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취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곧 예컨대 진보 뭐 언론이다, 뭐 이런 언론만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표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를 사실상 취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왜 표절이 중요하냐면 이 부분은 학위를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의 문제, 즉 뭐 인턴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사실 입학할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어진 거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표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모두 다 똑같이 매우 엄중한 위법사항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취재윤리 문제로 이런 본질적인 표절의 문제가 사실상 덮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MBC 기자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인터넷 매체들에서 지금 윤 전 총장의 부인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관계하고 다르다 그러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체들도 동일하게 사실은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매체들은 지금 인터넷 굉장히 유수한 언론들이에요. 그냥 놔두고 있고 이 MBC 기자 2명만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소 고발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이 MBC를 고발을 했습니다. MBC 기자를 이제 고발을 했는데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는 중대범죄가 범해지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처가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왜 법적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송경식 변호사, 이 윤 전 총장 일가를 변호하고 있는 송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소위 엑스파일이라던가 이 처가 의혹과 관련된 의혹을 굉장히 퍼뜨린다던가 특정 의혹을 부풀리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선택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요,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의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튜브 상의 그러한 이 유사 언론들 또는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언론과 대비했을 때 MBC라는 방송사가 가지는 우리 사회의 공신력이나 파급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지상파 방송국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해가면서 무리하게 취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취재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부터 바로잡고 넘어간다, 일의 경중을 따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에 이제 유튜브나 미디어 상에서, 뉴미디어 상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의혹을 부풀리는 매체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윤 전 총장 캠프 측 판단에 따른 것이고 특정 매체에 대해서 지금 먼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 해서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고 MBC에서도 사과 방송으로 인정까지 한 사안에 대해 먼저 고소하는 게 뭔가 편향성이 있는 것이다, 공정성 위반이다 하는 주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대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추윤 갈등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을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추윤 갈등 당시에 추 전 장관이 사퇴할 때 동반 사퇴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윤 전 총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피해자 코스프레다, 덩치에 맞지 않다, 검찰개혁 부적응자다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평론가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윤 전 총장이 느꼈던 압박이나 외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알 수도 있고 또 추 전 장관이 모르게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청와대나 다른 유력 정치인을 통해서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공방이 된다면 네.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어떤 가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말한 검찰개혁 부적응자라는 판단에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먼저 특수부서나 인지수사 관련 부서 등을 축소시키고 검찰의 어떤 인권수사를 위해서 심야 조사를 막거나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 또는 포토라인 등에 대해서 폐지하고 축소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대검에서 먼저 자구적으로 내세웠던 그러한 기록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팩트로 다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하면서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에 반대를 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했다, 검찰개혁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 전 장관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예전에 저희가 많이 쓴 이 언론계나 이렇게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아마 본따온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추윤 2차 갈등이라고 저희는 좀 명명을 할 텐데요. 2차 갈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율 추세가 약간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결국에는 문 대통령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다시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이 안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징계를 이제 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문 대통령이 동반 사퇴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얘기할 때는
아주 명확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이 그 전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70차례, 80차례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던 그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딜을 한다? 그것도 징계를 줄여준다는 것으로 저는 그거는 뭐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증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공세보다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보다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전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야지 자꾸 문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싸움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김경수 지사 얘기까지 나와요. 이 문 대통령과 측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해서 갈등 관계를 본인과 문 대통령의 갈등 관계로 이렇게 조성시키려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실은 국민들은 후보자들끼리의 경쟁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지금 정권과의 갈등 관계는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 전 총장 최근 행보를 보면은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입당 관련 얘기들도 나눈다고 하고 입당 시기는 뭐 계속 관심이니까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요, 변호사님, 뭐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은 당장 뭐 입당 안 하고 뭐 11월쯤 뭐 후에 쭉 가다가 나중에 뭐 막판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존중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의 각 원로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의 원로들은 과거 얘기를 하세요. 나 때는 어땠다. 근데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김종인 전 위원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존중을 하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 부분 경선에 언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사익은 아니죠. 이제 당의 대표로서 갖고 있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물러나서 지금 있는 어떤 그렇지만 이 서포터즈는 어떻든 역할을 하고 싶은 대선에서 그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입장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건 지켜보면 될 얘기지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걸 화제로 다뤄야 하나 저는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